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5년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FIFA가 비리온상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비유럽 출신 인사가 회장을 맡아야 한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정몽준 회장이 최대 주주이면서 실질적인 소유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수만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한 해 동안 1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했지요.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올해도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노동자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은 사과나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정몽준 회장, 앞마당 청소부터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하청지회와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정몽준이 책임있는 행동을 다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파 회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며 그의 후진적 기업 경영을 세계 곳곳에 알려나갈 것이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먼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この2件とも株主総会におきまして過半数の賛成をいただき 동생이 이겼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의 한 살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족과 기업을 분리시키겠다는 약속이 먹혔다고 중앙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 145명이 두 개조가 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돼지 우리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부가 그건 간접 고용, 즉 파견직 용역직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바 있죠. 자, 그런데 정부 세종청사의 특수경비원, 청소노동자 789명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준호 선생님의 뜻, 그 사상, 그 생각, 그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로 뭉쳐서 이제는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여당은 장준하 선생 40주기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인사들은 어제 경기도 파주 장준하 공원에서 열린 추모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장준하 선생 유족을 찾아가서 과거사를 사과했고, 여당은 장준하 선생 명예회복을 위해 애쓰겠다, 이런 뜻을 피력했는데 이건 역시 말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국정원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고 자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을 벌여온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이번 주 사실상 진상규명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알 수 있는 로그 파일 제출을 국가정보원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버티면 아무것도 못하는 야당. 혹시 야당? 역시 야당. 네, 이번에도 어김없는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빌라데미의 제공입니다. 대리운전 상식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안 가는 곳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정답은? 컴백홈 대리운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님 별점과 후기를 보고 부를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컴백홈 대리운전. 정답입니다. 이제 모두 아시겠죠? 대리운전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컴백홈 대리운전.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첫 소식은 롯데그룹 주주총회 결과입니다. 경영권 내홍에 시달려온 롯데그룹이 신동빈 시대를 맞았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20일 넘게 이어져온 롯데 사태는 신동빈 원톱 체제로 일단락됐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동생이 친족 경영에 기댄 형을 주주총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또 한 번 이긴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신동빈 회장은 주주총회 후 발표문을 냈는데 경영과 가족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총장을 나서면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믿고 있는 바를 초지일관해서 사원 또 거래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적 해결로 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 예컨대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선임이 무효다 이런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이사진 해임권을 통과시키려면은 의결권이 있는 주주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패했잖아요. 예. 패한 사람의 손을 들어줄 힘을 실어줄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재벌 회장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들의 페이 규모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등기 임원 보수는 현대차에서 24억 원, 현대모비스에서 18억 원 해서 총 4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도 7억 4천만 원 적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대제철 등기 임원에서 사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등 3개 계열사로부터 올해 상반기에 38억 8,846만 원을 챙겼고 구본무 LG 회장은 상반기 34억 3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29억 5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연봉이 아닙니다. 6개월치 급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겨레 최우성 논설위원이 6월에 쓴 칼럼이 있습니다. 현행 시급 5,580원의 최저임금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400만 원 남짓되는데 단순 셈법으로 정몽구 회장의 지난해 연봉을 따져봤을 때 최저임금 노동자가 1,540년 동안 모을 연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정부가 그간 간접고용, 즉 파견직, 용역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해 왔지요. 자, 그런데 정부 세종청사의 특수경비원, 청소노동자 789명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 중 매년 20여 명이 이유 없는 해고와 해명 없는 복직을 되풀이해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노동자의 몫으로 용역업체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년 미만 퇴직 등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업체가 챙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고용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 개혁보다 앞서야 할 것이 노동관리감독
개혁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직원들 쥐어짜는 아마존은 잔인한 정글이란 제목입니다. 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업체가 바로 아마존이죠. 자, 그런데 아마존이 오프라인 최강자 월마트를 제치고 유통업계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는데, 이런 배경에는 비정알이 많지 임직원 사이의 경쟁을 극대화하는 약육강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성과를 내기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는 보통이고, 회의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직원들끼리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논쟁과 비판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상사가 자정이 넘는 시간에 이메일을 보낸 다음 바로 회신이 없으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유를 추궁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한 여직원 같은 경우 암 투병 중인 아버지 간호를 위해서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소홀히 했다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여직원이 다음날 출장을 떠났다는 그런 사례도 등장합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가 일부 사례를 과장해서 아마존 때리기에 나선다는 그런 관측도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덧붙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지요. 대한민국 언론계 인사들에게 물어보면은 가장 노동 강도가 심한 곳이 바로 조선일보사입니다. 아울러 일부 사례를 과장해서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을 때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하면 또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조선일보가 남 걱정할 때인지 싶네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을 벌여온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이번 주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의 민간인 사찰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로그 파일 제출을 국가정보원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국내외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최소 수백 건의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북 관련한 외국인에 국한된 해킹이었다라는 국정원의 주장만 있을 뿐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결국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주장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우리는 부적절한 해킹은 안 했다. 그러나 근거는 제시할 수 없다. 그러니 믿어라. 이 사건의 진상을 위해서 칼을 뽑은 사람이 있죠. 바로 안철수 위원장입니다. 디지털 사건에서 로그 파일은 항공기 사고의 블랙박스와도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국정원이 블랙박스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칼집에 다시 칼을 넣어야 하는 겁니까? 자,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서 주임 검사도 부장검사가 직접 맡았는데요. 하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발인, 즉 야당이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제시하면 모를까,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본격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 라는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다는 뜻인데요. 자,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다른 공안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부에서 진행 중인 옛 통합진보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 수사, 입건된 사람만 70명에 달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 바로 영장 내용을 보강해서 재청구하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 차이는 결국 여당에게 유리한 사건에는 적극적이면서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두고서는 고발인 탓, 야당 탓만 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사실상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니까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즉각 역공에
나섰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그 의혹들이 괴담으로 입증됐다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괴차사, 즉 괴담을 찾는 사람들이다. 위원회를 해체하기 전에 국민들 앞에 괴차사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적반하장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자료 제출이 필수적인데, 새누리당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해놓고는 이제 와서 의혹을 제기한 쪽에 오히려 의혹을 풀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걸 글쎄요, 팀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정원, 검찰, 여당의 팀플레이 말입니다. 네, 이상의 기사들은 한겨레에 실린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영화 암살의 중심인물인 독립운동가 김원봉과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민족혁명당 활동이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내세워서 독립운동 정당을 되도록 생략하고 김구 주석이 이끈 한국 독립당 중심으로 서술하라고 지필 기준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더니 결국 근대사 중에서 독립운동사만 대폭 줄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왜 줄이겠습니까? 네, 독립군 쫓던 친일파를 두둔하기 위해서겠죠. 여권은 장준하 선생 40주기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인사들은 경기도 파주 장준하 공원에서 어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화를 보낸 인사도 없었고요. 별다른 언급도 없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국민 대통합 명분으로 장준하 선생 측과 화해를 모색했던 여권이 집권 후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6월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에서 아버지 시대의 불행한 일로 희생과 고초를 겪으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항상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그해 7월에는 장준하 선생 부인 김희숙 씨를 찾아가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때인 2012년 9월 24일에는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여당은 2012년 대선 직전 논란이 불거지니까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장준하 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조사 시기는 선거 후가 좋겠다라고 했는데 대선 후에는 보시다시피 발언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약속을 믿었을까요? 예,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투신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산대, 아시는 대로 국립대지요. 대학 당국이 총장 선정을 직선제 대신 추천위원회 방식으로 바꾸려 하는 데서 문제가 촉발됐는데요. 사태의 본질은 집요하게 직선제 폐지를 강요해온 정부와 직선제를 지키려는 교수사회의 대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교육부는 선거 과열 등의 피해를 들어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집요하게 종용해왔습니다. 헌법에 담긴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념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현행 법률에도 어긋나는 행태임에도 교육부는 감행해 왔던 것이죠. 어떤 법률에 어긋나느냐?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총장 선정 방식을 추천위원회 방식 또는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뜻에 따라서 당연히 직선제를 채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정 지원 등을 무기로 해서 대부분의 국공립대를 굴복시켰고 부산대가 사실상 유일하게 맞서는 형국이었습니다. 총장 직선제는 사실 민주화의 결실로 도입된 제도지요. 설사 피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의 정부는 직선제 폐지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인 양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대학 자율성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경북대, 공주대, 방송통신대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선정한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는 바람에 1년 넘게 총장 공석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비슷한 일을 겪던 한국체육대 총장에는 올해 초에 전문성과 무관한 친박 정치인이 전격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대학의 자율성을 옥죄는 상황이 급기야 교수의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저항까지 불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명단 교환 같은 일련의 대북 대화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북한이 이번 달 초에 방북한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일행에게 박근혜 정부와는 남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오늘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희호 이사장 일행을 마중 나온 맹경일 북쪽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방북 첫날인 지난 8월 5일 이희호 이사장의 숙소였던 백화원 초대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이 정부, 즉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쪽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 관계자는 맹경일 부위원장이 이희호 이사장과 수행단장이었던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사이에 앉아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부에 대한 그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겨레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의한 통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물론 통일준비위원회가 경각심을 갖고 통일을 준비하자는 의례적인 격려성 주문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민간 통일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들렸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일까요? 예. 앞으로는 북한과 대화가 없다라는 뜻으로 또 읽히기도 합니다. 남북 관계가 이래야 할까요? 예. 오늘은 햇볕 정책을 펼쳐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종식시킨 김대중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의 서거일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응답하라 1997의 한 장면. 또 주디 풀렸다. 어차피 지는 김대중 알면 뽑지도 않을 끼면서. 김대중 선생님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향에 갔다고 찍고 남이 찍는다고 찍고 뭐 준다고 찍어불고 그게 다라 이모 일거라냐. 그리 똑똑한 인간이 태국 만날 첫날 꼴등이가 여기서 야구 얘기가 왜 나와. 해태 타이거스 86 프로야구 우승. 야구 팬들은 목포의 눈물을 불렀고 김대중을 연호했다. 그 당시 야구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연호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다 확 풀리고. 임갑교 해태 응원단장, 그리고 김봉년 당시 해태 타이거스 선수. 항상 이 얘기 시작은 5.18부터 시작을 합니다. 5.18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제 여러 사람한테 듣다 보면은 참 참담했겠구나 라고 하면서 야구로 넘어가면서 위안이 되죠.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홈런 하나 쳐야지. 손희광 당시 해태 타이거스 홍보 담당자. 할아버지가 세 사람이 알지? 그러더라고요. 뭐를 알아요? 그랬더니 전라삼 한자 프라이? 그만두니까 갑자기 그냥 울컥해지더라고요. 이용일 그리고 김소식 1982년 당시 한국 프로야구 협회 관계자. 전두환 씨 밑에 있는 사람이 5.28 광주 올 때가 난 몰랐지. 모르고 스케줄 짰는데 게임 전에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지금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소복을 입고 야구장으로 지금 시위하러 온다. 안 왔어요. 소복을 입은 사람은 그냥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야구 구경하러 왔다가 야구 맞추니까 가고 그랬거든요. 김은식, 해태 타이거스와 김대중의 저작.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이 김대중이란 인물을 위해서 야구를 했을 리도 없고요. 또 목포의 눈물이라는 응원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김대중이라는 인물, 해태 타이거즈라는 상황을 놓고 만들어진 노래일 리도 없고요. 애초에 관계는 없을 텐데 그것이 80년대 이후 광주 그리고 호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가졌는가, 문화적인 상징이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막연한 공포, 두려움, 반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요구나 구호로 만들게 했다면은 또 해태 타이거즈가 연전연승하고 해마다 우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이 좌절을 이겨내야겠다 이런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태 타이거스에 감정이입된 5.18의 한, 그리고 김대중. 김대중은 1988년 5.18 이후 처음 광주를 찾아서는 이처럼 늦게야 머릿속에 충원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명령드리여 편히 잠드소서 부지 편히 잠드소서. 그리고 1992년 대선 광주 유세에서 김대중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 광주 시민이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의 모범이었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 우리는 야구로 남아 자존심을 지켜온 광주의 양심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c.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텐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동부가 관문인 텐진항 인근 주민은 요즘 비가 온다는 예보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텐진항 대폭발로 유출된 시안화 나트륨, 즉 청산소다가 비에 녹으면 독가스인 시안화수소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안화수소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썼던 독가스입니다. 중국 환경당국은 폭발 당시 청산소다 일부가 유출됐지만 현재 공기 오염은 없으며 텐진항 인근 강과 바다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SNS 등에는 비가 내릴 때의 행동 준칙이 구체적으로 떠돌고 있는데 텐진 사고 이후 첫 비가 내릴 때는 절대로 피부에 닿아서는 안 된다. 비에 젖은 옷은 최대한 빨리 씻어야 한다. 비나 물, 웅덩이에 젖은 애완동물도 곧바로 씻겨라. 비 맞은 우산은 안팎을 모두 닦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불신과 공포의 근원은 사고 현장에 있던 청산소다 700톤의 행방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국은 수백 톤의 청산소다가 존재했다는 것만 확인하고 누출된 규모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를 보면은 즈펑이라는 사람을 주목한 내용이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루이하이 국제물류유한공사의 총경리이자 법인 대표가 바로 즈펑이라는 사람인데 기자가 이 사람이 배우 아니냐
이 사람이 실소유주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할 텐진시 관리들은 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즈펑은 이 회사를 경영했던 실세지만 현재 한 주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분 45%를 소유한 2대 주주인 한 회사원이 최근 중국 언론에다가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45% 주식을 실제 소유한 인물은 즈펑 혹은 권력을 가진 다른 인물일 수 있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즈펑은 텐진시 부시장을 지낸 인물의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번지고 있는데요. 즈펑은 폭발사고 직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쓰러져서 현재 회사 부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은 즈펑 조사 과정에서 중국 정가에 사정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즈펑이 텐진시 전 부시장의 친인척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회사의 불법 탈법에 관련된 고위 인사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결국 즈펑으로 인해서 즈펑 게이트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와 관련된 환경 소식 하나 주목해 보겠습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본부 인근 주민 몸속의 삼중수소 검출률과 농도가 다른 지역 주민보다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과 방패장 민간 환경감시기구에 따르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 시내 주민을 구분해서 총 375명의 소변을 분석해 봤더니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 검출률은 8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멀리 있는 원전 인근이 아닌 경주 시내 주민의 검출률은 18.4%로 나와서 원전 인근 주민들의 검출률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삼중수소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그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다음 중 미국에서 기업이 채용 면접을 할 때 지원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번 미국 시민입니까? 2번 영어가 모국어입니까? 3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4번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독신입니까? 5번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6번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자녀를 맡길 때가 있나요? 7번 예전이든 최근이든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나요? 8번 사는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9번 담배를 피우나요? 10번 음주는 얼마나 하나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질문들처럼 보이지만 미국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질문은 10가지 모두 다 해서는 안 될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직무와 관련 없는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영역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미국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채용 면접 질문은 직무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파악하는 용도여야만 한다. 면접 때 자신과 가족의 모든 신상을 밝히고 나아가 모욕과 성희롱까지 당하는 한국적 풍토와 대조해 봤을 때 참 미국이 달리 선진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 33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크게 웃돌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경기와 영서,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 내일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대 총장 직선제 피지방침에 항의하면서 투신 자살한 고현철 부산대 교수, 부산 문학평론 분야에서 활약해온 중견평론가라고 하는군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었지만은 평론에 있어서만은 주관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유서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학교 총장이 처음에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 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 간선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법이 충격요법밖에 없다.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내 자신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래도 그 희생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몫을 담당하겠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